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정, 올해 5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은 좋은 남편을 만나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 박성호와는 30년 넘게 부부로 지내면서 힘든 시절도 함께 이겨내고 기쁜 순간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여 지방의 다른 도시에 자리를 잡은 뒤로는 우리 부부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자는 며느리 쪽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었기에 저와 성호는 매일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시장에 함께 가고 주말이면 근처 산에 오르며 한가로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야말로 인생의 황홀미를 빛내주는 보석 같은 나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성호는 늘 웃으며 그래,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세상이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저는 우리 부부의 삶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거라 굳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술이나 도박에 빠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평가받았기에 주변 사람들조차 성호 씨 같은 남편 만나서 좋겠다 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 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침실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나 때문에 불편할까봐 그랬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성호 역시 병문안을 자주 오고 약도 챙겨주며 여보, 빨리 나아야지. 내가 곁에 있잖아 라고 위로해 주었기에 남편의 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퇴직 후 맞이한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지 않아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제 가슴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정 씨, 저기 성호 씨 말인데 혹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밖에서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성호가?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오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픈 동안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예전과 달리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항상 손에 쥐고 다니며 메시지가 오면 급히 화면을 꺼버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모임이 늘었나 보다 퇴직 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필요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주말에도 집보다는 밖으로 나가려 하고 제가 대화를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성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야. 오해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부부라는 건 작은 변화 단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에 금이 가듯 제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지 피곤해서 남편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였던 나날이 사실은 폭풍 전야였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웃이 전해준 말은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고 아무리 믿어야 한다고 되뇌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예전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술자리를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고 늦게까지 집 밖에 있는 법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늘은 회사 동료랑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자리야 라는 핑계가 잦아졌습니다. 여보, 요즘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요?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으면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들어온 거야. 별일 없어.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대화를 피하려는 듯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휴대전화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두던 전화기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메시지가 오면 그는 급히 손으로 화면을 가리고 몇 초 안 돼 꺼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세대의 변화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도 스마트폰에 빠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선 작은 변화조차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엔 함께 TV 드라마를 보며 의견을 나누던 시간이 이제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모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꾸미는데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보통 동네 이발소에서 짧게 자르고 양복도 특별한 행사 아니면 잘 꺼내 입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새로운 향수병을 들고 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향수까지 뿌리고 다녀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나이도 들었는데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요즘은 남자들도 외모에 신경 쓰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예전엔 저에게조차 꾸미려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젊은 사람처럼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하다니 그 이유가 단순히 자기만족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까요?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는 늘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성우 역시 언제나 큰 돈을 쓰기 전에는 제게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지출이 많아졌던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얼굴을 굳히더니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좀 도와줬어. 걱정하지 마.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듯한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몇 주 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호가 갑자기 8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갑자기 웬 큰 돈이에요?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다그치듯 묻자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 결국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말이 길어져 라는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점점 자신이 낯선 남자와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그는 피했고 제가 손을 잡으려 하면 움찔하며 피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안 그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설마 성호가 그런 짓을 했을까? 매일 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저는 남편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시선, 그리고 작은 습관들까지도 모두 관찰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긴장하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제가 몰랐던 세상, 제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 이제 서서히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저녁 9시 무렵이면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던 그 시간이 우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는 자꾸만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물으면 그는 시계를 흘깃 보며 아,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많았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프로젝트라니 저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자 단순한 일이라고만 넘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집에 오면 소파 위에 무심히 던져두곤 했는데 요즘은 화장실에 갈 때도 베란다에 나갈 때도 심지어 잠들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겼고 저는 책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성호는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방을 나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그가 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전화 왔어요?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봐요? 그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아, 그냥 회사 동료가 급한 일 있어서 별거 아니야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동료였을까? 아니면 혹시 내가 듣고 있는 그 소문이 사실일까?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는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요? 오늘은 같이 장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말하지 그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아, 미안해. 갑자기 친구가 급히 보자고 해서 나중에 같이 가자 라며 옷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집안은 갑자기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마치 혼자가 된 듯한 외로움과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제가 다가오면 급히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보, 씨랑 통화했어 하며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흔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의심을 넘어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감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분명히 무언가 있다면 직접 확인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호가 귀가한 시간,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던 시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갔던 상황까지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듯 꼼꼼히 살폈습니다. 며칠 동안 기록을 이어가자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 그는 거의 빠짐없이 늦게 귀가했고 그 시간에는 늘 휴대전화가 바쁘게 울렸습니다. 저는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지 의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다가오는 진실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살지 않겠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제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성호의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 습관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낯설게 다가온 것은 그의 외모와 생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성호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늘 비슷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동네 이발소에서 간단히 자르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꾸밈 없는 성격, 그것이 제 남편의 매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새로운 향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병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는 제가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향기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향수까지 뿌리다니 참 신기하네. 제가 놀라며 묻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 그냥 나이도 들었는데 좀 단정하게 보이려고 산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제가 아프고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 시점에서 외모를 가꾸려는 걸까? 며칠 뒤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짧게 자르던 머리가 이번엔 스타일을 낸 듯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 억눌린 질문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갑자기 멋부리는 것 같아서. 성호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기분 전환하고 싶었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옷장 안에도 새로운 셔츠와 자켓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옷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가계 문제에서도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늘 우리 집 재정을 관리해 왔습니다. 남편도 큰 지출이 있을 땐 항상 저와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어요? 어디에 쓴 거예요? 제가 다그치듯 묻자 그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좀 도와줬어. 나중에 다 돌려줄 거야.
하지만 그 표정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친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갑자기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묻자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냥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말하기 길어. 라는 애매한 답변만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제 직감은 더욱 강하게 울렸습니다. 단순히 친구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게 고민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질문을 하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움찔하며 피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성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 매일 바라보던 그 작은 습관과 표정들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심을 넘어서 직접 증거를 찾겠다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제 마음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가 있어야만 남편을 향한 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그의 행동을 유심히 기록했습니다. 그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몰래 시계를 확인하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의 표정을 살피고 작은 한숨이나 시선의 흔들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의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이면 그는 거의 어김없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퇴직한 사람이 무슨 야근을 그리 자주 할까요? 저는 점점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저는 곧장 뒤따라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멀찍이 그를 따라가면서 혹시나 들킬까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동네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장면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보여주던 웃음을 다른 여자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더 많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동선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가끔은 그의 차 뒤를 따라가기도 했고, 가끔은 카페 근처에 숨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작은 식당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너머로 건네는 시선, 부드러운 손짓, 웃음 속에 감춰진 친밀함. 그것은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남편이 그 여자를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웃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짧지 않다. 저는 그제야 오래전부터 이상했던 많은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던 것,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와 향수, 알 수 없는 지출. 모든 것이 결국 이 여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이미 4년이나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4년. 그것은 단순히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저와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여인과 따뜻한 순간을 나눴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텅 빈 듯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나는 이제껏 속고 살았던 거구나. 배신이라는 칼날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듯 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 고락을 함께 나눈 사람이 이렇게도 긴 시간 동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제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던 그 시간에도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지 며칠 뒤 모든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저를 한 번 더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아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무려 8천만 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사실은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어서 그 여자에게 돈을 준 거야. 순간 제 귀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정리해야 할 관계? 남편은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4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한 여자가 있었고 처음엔 단순한 대화 상대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집안일이 버겁던 시기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바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발이 떨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당신은 그 여자와 함께였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성호는 저를 향해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 여자를 계속 만날 생각은 없었어. 이제 다 끝냈다. 그래서 돈을 준 거야. 그 여자가 그만 만나자고 조건을 걸었어. 나도 미련은 없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8천만 원. 우리 가족의 평생 모은 돈, 우리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을 배신의 대가로 내줬단 말이야. 저는 차라리 남편이 단순히 외도만 했다고 말했더라면 덜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가정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피 같은 돈까지 다른 여자에게 내줬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산 사람이 동시에 다른 여인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며 그 대가를 돈으로 치렀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옆에서 연신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던 순간들, 남편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장면들, 서로 아파도 의지하며 살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마음이 더 큰 결심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그는 이미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내 몫이야.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용서할까, 이혼할까라는 고민을 넘어서 그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배신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평온함은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하루 전쟁터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제 주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친한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왜 아직도 고민해? 그 정도 배신이면 당장 이혼해야지. 너 나이도 아직 젊은 편이고 연금도 있잖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더 이상 그런 남자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굳이 이 사람과 평생을 더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나를 속이고 내 눈물 위에서 다른 여자와 웃던 사람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시댁 어른이나 몇몇 지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물론 성호 씨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부부로 산 사이잖아요. 이번이 처음이고 이미 관계도 끊었다고 하니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외롭고 힘든 일이야. 그 말도 저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기에 혼자가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두 목소리가 번갈아 가며 제 귀를 울렸습니다. 이혼해라. 배신자를 곁에 둘 이유가 없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건 고통일 뿐이다. 차라리 참고 살아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가진 재산 대부분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다시 그 여자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그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를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 쉽게 끝나는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를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도 제 마음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웃고 대화하고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졌고 그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의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해 줄 생각도 없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자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길도 무조건적인 용서도 아닌 그가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을 체감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으리라.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차갑게 끊어진 일상으로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동시에 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울지 않겠다. 소리치지도 않겠다. 대신 그가 매일매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느끼게 해주겠다. 저는 먼저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집안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시부모님께 효도했고 시누이, 시동생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일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망설였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요. 성호 씨가 지난 몇 년간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순간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손에 쥔 찻잔을 떨어뜨렸고 시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성호 씨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본인 스스로 잘 알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두둔했습니다. 미정 씨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성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형수님께 이런 상처를 주다니 형 진짜 너무했다.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군 차에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시댁 식구들에게 조차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꾸짖음과 비난, 그리고 스스로의 죄책감이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시작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본격적으로 제 침묵의 복수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더 이상 그를 위해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늘 부엌에서 남편의 저녁을 챙기고 반찬을 따로 만들어주던 제가 이제는 제 한 끼만 챙기고는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거나 동호회 모임에 나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호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에는 그를 위한 밥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냉장고를 뒤적이며 남은 음식을 꺼내거나 때로는 배달 음식을 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의 옷을 더 이상 세탁해주지 않았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쌓여있는 셔츠와 양말을 그대로 둔 채 제 옷만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옷가지를 직접 손빨래하거나 세탁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대화 또한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그의 물음에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벽을 사이에 두고 사는 두 사람처럼 저는 그와의 모든 교류를 끊어버렸습니다. 침실 역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남편은 다른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제가 주는 차가운 외면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집 안에서 그가 편안함을 누리게 두지도 않겠다.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리라. 이제 제 삶은 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 취미와 모임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성호는 점점 더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방식대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리고 난 이후 시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호는 집안의 자랑이자 믿음직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큰 실망을 안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네 아버지랑 나,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늘 모범적인 남편,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네 아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니?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듯 소리쳤습니다. 형, 진짜 실망이야. 형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은 우리 집안 체면까지 다 깎아내린 거라고. 시누이 역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늘 우리 편이었잖아. 명절 때도 집안 어른들 병간호할 때도 누구보다 앞장섰어. 그런데 형은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지금처럼 화목했겠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버리면 오히려 제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모두 성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남편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마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네가 아무리 남편이자 아버지라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미정기가 네 옆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야. 2번 다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성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 가족들에게 매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나가면 늘 뒷말이 따랐습니다. 성호 씨가 그렇게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할 줄이야. 형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야. 저는 굳이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지만 모두가 제 편이라는 사실은 제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 스스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집에서는 침묵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했고, 집 밖에서는 친척과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벽 사이에 끼어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굳이 큰 소리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실을 드러내어 그가 어디서든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 안에서도 그는 결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당한 고통을 그는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집안에서의 두 번째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모든 사실을 알린 뒤 저는 마음속으로 두 번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그가 결코 평온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겪은 배신의 고통을 그도 매일같이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남편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미리 저녁을 차려두고 기다렸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따뜻한 밥을 해두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우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혼자 식사를 마치고 바로 외출해버리곤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댄스 동호회 모임에 가거나 친구들과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남편이 홀로 식탁에 앉아 냉장고 속 남은 반찬을 꺼내 먹거나 때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척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세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와이셔츠와 양말까지 꼼꼼히 챙겨 세탁기에 돌리고 다림질까지 해서 옷장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옷만 세탁했습니다. 남편이 벗어두른 옷가지들은 그대로 방구석에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세탁소를 찾아야 했고 손수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대화 또한 완전히 끊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어. 밥은 먹었어? 그의 이런 일상적인 말에조차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마치 공기 취급을 하듯 그를 지나쳤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예전엔 같은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다른 방에서 홀로 누워야 했고 정막 속에서 제 차가운 외면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처럼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 두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가 간절히 사과하며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때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차갑게만 대하면 결국 네 마음도 더 지칠 거야. 조금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당한 고통을 그가 매일 느껴야만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이라는 공간을 더 이상 안식처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차가운 식탁, 더럽혀진 옷가지, 잠긴 방문, 그리고 아무 대답 없는 제 침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 곁에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준비한 본격적인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매일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 돈과 자유까지도 제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의 재정은 늘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성호가 벌어온 월급은 매달 제 계좌로 들어왔고 저는 생활비와 저축을 철저히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이런 구조에 대해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알아서 잘하니까 믿어 라며 무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관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손에 쥔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아,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더 줄 수 있어.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약값이 좀 필요해서.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지갑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돈은 내가 정한 만큼만 주겠다 했잖아요. 약값도 그 안에서 해결하세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걸로는 부족해 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진료를 미루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게 말만 하면 바로 처리해줬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요. 결국 그는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한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편은 커져갔습니다. 용돈은 예전의 절반도 차에 되지 않았고 지갑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내 월급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무슨 권리로 큰 소리야? 그 돈은 원래 우리 가정의 돈이에요.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퍼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순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은 세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본인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앗고 중요한 서류와 인감, 통장까지 모두 제 서랍에 잠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주민등록증 하나도 제 허락 없이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완전히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마치 집안의 손님처럼, 아니, 한낱 피고인처럼 제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다. 앞으로도 그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경제적 권한과 서류까지 제 손에 넘어간 뒤 성호는 완전히 힘을 잃은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통장이라도 돌려줘.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세요. 배신의 대가는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당신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그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당신은 이제 내 곁에서 매일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게 나를 배신한 대가예요. 그 순간 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제 침묵과 단호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점점 순해졌습니다. 큰 소리 치던 것도 사라지고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겼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는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의 밥이 없었고 세탁 바구니 속에는 더럽혀진 옷가지가 쌓여만 갔습니다. 제가 걸어 잠근 방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성기다가 결국 다른 방으로 들어가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스스로 가야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제가 약속 시간을 잡아주고 동행해 주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해 입원했을 때조차 저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아내에게 완전히 버려졌구나.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있던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통물 속에서도 제 무관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술잔을 입에 대던 습관도 사라졌고 늦은 밤까지 휴대전화를 붙잡는 일도 줄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새로운 만남을 만들 용기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소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남편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지난 4년의 배신이 사라지지는 않아. 저는 여전히 차갑게 굴었고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그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제 방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가,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이렇게까지 후회하는데 제발.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제 대답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의 잘못을 곱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웃음도 따뜻함도 평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네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야.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없다. 네가 매일 고통 속에서 후회하도록 두겠다. 남편을 철저히 외면하고 몇 달을 보내자. 제 주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 씨, 그렇게 매일 침묵으로만 대하면 본인도 지치지 않아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분명 남편은 매일같이 괴로워했고, 저 역시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얼굴을 마주 보아도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집안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나는 남편을 벌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 밤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TV를 켜도 책을 펼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울거나 화를 내는 것이 속 시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 물을 마시거나 세탁물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나와 함께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그 세월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배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그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그 고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감정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연민, 원망과 허무함이 뒤섞여 매일같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단순히 남편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것일까? 만약 제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복수라면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후회와 수치심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웃음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 대신 차가움만이 가득했고 서로의 존재는 공기처럼 무의미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일까?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걸까? 결국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과 외면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단순한 복수일까? 아니면 다시 행복을 찾는 것일까? 만약 남편과의 결혼을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처럼 벽을 쌓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는 결국 대화로 이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서로 마주 앉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한 그 틈은 더 벌어질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최소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에게 진심으로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문을 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또다시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크게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만약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낯선 사람으로 남겠지. 그렇게 산다는 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천천히 죽이는 일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또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 앞으로의 삶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정한 두려움은 혼자가 아니라 사랑 없는 결혼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속죄를 증명한다면 대화를 통해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둘, 그가 변화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이혼을 선택해 내 삶을 지켜야 한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와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이제부터는 당신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말해보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울며 지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긴 세월 함께 살아온 남편의 배신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제 복수라고 믿었습니다. 차갑게 외면하고 밥 한 끼 주지 않고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는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건 남편만이 아니라 저 자신이기도 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단순히 남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일까? 그 답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행복은 복수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남편을 벌주며 사는 동안 저는 웃음을 잃었고 제 마음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저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진심으로 변하고 지난 잘못을 행동으로 속죄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책임있게 살아간다면 저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지 않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혼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고 제 존엄과 행복은 누구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상처를 털어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침묵으로 서로를 괴롭히며 사는 것은 결국 서로를 천천히 파괴하는 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용기 내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변화를 요구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미련 없이 떠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배신이 제 인생 전체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제 것이고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눈물 속에 갇힌 여인이 아니라 제 존엄과 행복을 스스로 지켜내는 여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혹시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지금 같은 아픔 속에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침묵과 원망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용기 있는 선택 속에서 찾아옵니다. 용서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 용기 있게 떠나세요. 저 역시 아직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삶은 길고 동시에 짧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지만 동시에 다시 웃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쓰려 합니다.